조금 늦게 출발했는데, 그죠? 좀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불안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다른 데 몇 군데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시차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고 제가 봅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잠긴 이유는 오늘 9시부터 계속 좀 오늘 볼륨을 좀 높여가지고 설렸던 바람에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런 목소리로 수업을 듣게 되셨는데 곧 회복이 될지도 몰라요. 그죠? 지그재그로 월요일에 국제법 그리고 화요일에 국제정책 이렇게 순번대로 수업을 합니다. 쿼리나 이런 건 미리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조금 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자료가 국제법을 어떤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이랑 그리고 여태까지 국제법이 어떻게 출제됐던 게 뭐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국제법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을 것인지 효율적인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도 같이 들어보시고 그죠? 뭐 이런 시간으로 한번 삼기로 그리고 수업도 진도도 또 뽑아야 되겠죠, 그죠? 제가 먼저 궁금한 건 여러분들 혹시 저희 준비를 하셨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제가 우림 씨가 어떻게 독학을 하셨군요. 효과가 어디에서 조금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피셋이 관건이었어요. 그죠? 제가 있는 다른 곳은 수강생이 무려 70명이 되는데 1차 시험에 통과한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때 시험 끝나고 2차를 위한 전공 그 시간대에 굉장히 낙담을 했던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뭐냐면 물론 전공 과목에 대한 관건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1차에 통과한 분들이 한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자격시험 자체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1차가 그렇게 해서 피셋부터 뭐 한국사 검증까지 나름대로 다 체계를 끝내고 나서 딱 준비하신다고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불과 이제 2달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요. 그죠? 9월에 전공 시험을 보니까 7월에 끝나고 나서 2달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는데 이게 예년과 조금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한 달로 시간이 조금 더 앞당겨진 관계로 예전 같으면 3개월이면 기본 이론만 충실히 한 다음에 나중에 만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절대 시간 자체가 이제 부족하게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생각한 방향은 뭐 제 생각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그래서 조금 더 수렴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략을 짜실 때 12월이면 아주 여유 있게 출발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빠른 것도 아니지만 딱 적기긴 한데 조금 빠듯한 적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12월부터 시작하시고 제가 3개월 정도 기본 이론을 좀 빡빡하게 수업을 진행을 한다면 3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뭘 같이 고민하시냐면 1차 피셋과 병행이 될지를 먼저 고민하시는 거야. 그죠? 노골적으로 수험계에서는 외부 영사증은 이제 고시급이다라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제2외국어 들어가 있고요. 전공 과목에 대한 수준이 계속 갈수록 높아지고 있던 관계로 말이 객관식이지 문항 풀면은 저도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난이도가 체감적으로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시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점이면 거의 1년이 조금 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초시생분들이 일단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직렬이 바로 외형직이에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 그 다음에 피셋,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조금 좀 많아지는 거죠. 그죠? 전공 과목의 수는 비록 다른 직렬에 비해서 많지는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준비할 과정이 꽤 복잡하고 피셋 그 평균적인 점수도 높기 때문에 외형직은 뭐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렬에서 그죠? 과연 1년 만에 이게 준비가 될 수 있는 시험이냐? 회의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수업을 같이 했던 분들이 이걸 뚫고 1년 안에 자 일단 그 결과를 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아주 예외적 사례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전략을 잘 세웠죠. 결론은 기본 이론을 3개월과 저와 같이 충실히 공부하는 건 물론이되 문제는 뭐냐면 피셋을 어느 정도 시간 할애를 하면서 이걸 배치를 하느냐 요 또 두 번째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셋을 손을 놓을 수도 없고
근데 피셋의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할애되는 그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거의 다 헌법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되니까 기본으로 준비할 게 꽤 많다라고 하는 게 외형직 시험의 전형이니까. 그러면 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5대5로 봐야 되나요? 기본 이론 공부할 때는 피셋 비중을 조금 더 그동안 공부를 만약 하셨다면 여태까지는 뭐 거의 피셋에 올인하셨다라고 얘기하면 12월 저희 같이 이제 기본 이론 스타트 좀 쭉 해가지고 같이 병행할 때는 기본 이론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 봐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죠? 한번 제대로 들어야지 자, 회독수를 높일 때 조금 더 이해가 더 빨리. 그러니까 이 과목을 쉽게 말해 기본 이론 그 3개월 시간을 피셋과 어중뛰게 같이 병행하거나 애매하게 둠으로써 기본 이론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피셋 자체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별로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비율은 여러분들이 각각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최소한 5대5보다는 조금 더 자, 전공 과목의 비율을 높이셔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피셋보다는 전공 비율이 좀 3개월간은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높이시고, 그 다음에 국제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정착은 그 시간, 뭐 내일이 되겠지만 내일 따로 설명을 드리더라도 국제법은 이렇듯 비율을 피셋보다 조금 더 비율을 높이, 조금 더라고 이게 애매하고 계량 정량화되기 힘든 자 표현이지만 각자 체감적으로 내가 오늘은 피셋보다도 조금 오늘 배웠던 국제법이 조금 이론이 까다로우니까 이걸 더 비중을 높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비중을 좀 달리하면 되겠죠. 그죠? 고로 기본 이론 3개월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2월쯤 거의 끝날 때쯤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2023년 바로 심화 과정이 그 이후에 붙어 있는데 요건 한 2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되는데 보통 제가 커리큘럼은 구체적인 수업 일정표는 이번 주 안에 제가 드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손볼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대안으로 기본 이론 목차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국제법의 심화 과정은 어떤 내용이냐면 국제법은 보통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죠? 목이 안 풀리는데요. 그래도 뭐 풀리겠죠. 자, 국제법은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 목차에 나와 있는 게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판례가 일단 국제법의 또 하나의 비중이 높은 파트고요. 세 번째가 주문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분류인데 뭐 이렇게 해야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제법 이론이 토대고요. 그 다음에 판례와 조문을 각각의 비율을 달리함으로써 그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올해는 얘가 주책맞게 높았어, 비중이. 그래서 판례 원 명칭과 그 다음에 달라진 변형된 명칭을 이게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느낀 거예요. 그죠? 변형된 원칙을 우리가 쉽게 베네데토 백작 사건이라고 불리는 건 하나의 예시인데 그게 뭐냐면 유엔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피해를 입었던 직원에 대한 유엔의 청구권에 관련된 정식 명칭이 있는데 이거 대신에 제가 줄여서 베네데토 백작 사건이라고 줄여서 얘기했는데 가령 이런 것처럼 변형된 것보다 원 명칭을 소개함으로써 수험생을 조금 혼란하게 만들었던 판례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판례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접근해야 되는 그 논리에서 시험 난이도가 때로는 조정됐다는 게 현실적이야. 그죠? 현실적으로 이번에 와닿은 시험의 경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제법 이론이 몇 퍼센트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국제법 이론과 판례는 녹아 들어가는 문제야. 다음 중 선지에서 주권 면제에 관련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 할 때 그 사례로서 선지 중에 하나가 판례 선지가 설명이 쭉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그죠? 노골적으로 판례 문제는 기껏해야 5개 안쪽의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론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 중에 요 이론과 결합한 판례로서 적절하게 설명됐느냐 안 되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복합적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국제법 이론은 저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순환 과정에 설명하는 건 당연히 따라오시면서 잘 소화하실 거라고 믿고 문제는 기본 이론에서 이걸 다 끝낼 계획입니다. 경제법이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경제법 파트가 WTO에 관련된 법률인데 보통 2개, 3개 문제인데 올해 2023년 대비 문제는 3개 문제가 할애됐어요. 그죠? 꽤 비중이 높았다는 얘기죠. 25개의 3개면 비율이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그렇게 만만한 파트가 아닌데 경제법까지 집어넣으면 국제법 이론이 끝나는데
그 경제법 이론을 제대로 잡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얘기지, 그죠? 그것까지 끝내는 걸 어떻게든 기본 이론 수업에서 소화할 예정이고, 그 다음부터는 심화과정이라고 불리는 게 요 두 개입니다. 판례와 조문인데, 요게 또 만만치 않지, 그죠? 결과적으로 이 결합도가, 자, 요건 기본 이론에서 3개월까지 끝낼 예정이고, 그래서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 2023년에 2월까지 끝낼 예정이고요. 요게 심화과정이야. 2개월이니까 그 이후에 2개월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면 판례는 적어도 몇 개를 다뤄드리냐면 200개부터 5급 그 시험이, 행정관 시험이 보통 일반적으로 300개의 조문을, 그러니까 300개의 판례로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게 그 안에 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200개 정도는 소화를 시켜드렸는데 조금 더 많아, 그죠? 조금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250개 평균적으로 아마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를 소개는 해드려요, 그죠? 근데 판례가 요새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쟁점을 묻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실, 쟁점, 의,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사실과 쟁점이 위주였는데 의의까지도 완벽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판례 하나를 조금 속속들이 어떻게 판시 내렸고 판결 내렸는지에 대한 과정을 그 이후에 논리적 과정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판례 수업이 조금 더 강화된 수업으로,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커리에서는 자, 일단 강화시킬 예정이고, 조문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국제법은 아시겠지만 성문화된 과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성문법 체계를 조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문에 대한 조약과 협정으로 끝나는 다양한, 자, 국제법 파트가 있어요, 그죠? 그걸 모든 게 다 하는 건 이건 좀 시기가 적절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문 자체가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우리가 8개월부터 10개월까지 약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 일단 단기간에 압축해서 공부하시려면 선물화된 법조문의 몇 개는 여러분들과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2022년 대비로 조문에 대한 공부는 좀 많이 했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험생들이, 저와 같이 했던 수험생들이 조문만 해도 한 8개부터 10 몇 개까지 조금, 일단 대표적인 게 뭐 VCLT, 비엔나 조약법 협약과 UN 헌장문, 그 다음에 ICA의 일단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소 규정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쭉 공부하시고, 드래프트, 초안이라고 얘기하죠. 아직 형성되고 있는 법까지 조금 더 광범위하게 공부해가지고 조문은 나름대로 이해됐다고 보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2개월 동안에 여러분들과 끝낼 예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기본 이론과 심화과정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기출문제 분석인데 요게 조금 독특한 일단 구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고칠 예정이니까 기출문제가 그 이후에, 자, 일단 추가적으로 공부가 될 테고, 그러니까 끝난 과정이니까 이게 2개월 과정. 이게 2개월인데 저는 한 달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난 이후에 동형 모의고사나 뭐 등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아마도 이거 끝날 때쯤 되면은 시간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피셋에 올인하죠. 이게 제가 빨리 하면 6월까지 끝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피셋 구조로 아예 몰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시험의 결과에서 조금 부정적인 일단 결과 나왔던 분들 중에서 뭐냐면, 시험 전공에 대한 실력들은 갖췄다고 봐요, 그죠? 이 정도면 분명히 전공 시험에 막상 10월 시험에서, 그때 10월이었으니까 10월 시험에서 아마 실력 발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피셋 시험에 7월부터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분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피셋을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잘 치르시면은 전공이야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낙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이 과정만 마치면은 시험에 대한 경쟁력은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그죠? 올해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고 이래요. 자, 2020년이 좀 악명이 높았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악명이. 자, 그리고요, 자, 그 해 다음 해가 2021년이지 바로 작년도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대폭 하향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 난이도로 준비해서는 사실
2021년 준비할 때는 이해 문제가 워낙 어려웠고 역대 최고의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에 대비하려면 그만큼 수준으로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예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때 식으로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 조금 난이도는 낮춰질 것인데 대폭 낮춰졌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일단 정인섭 선생 교재를 선택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 1000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이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분량은 아니거든요. 김대순 선생 교재랑 정인섭 선생 교재는 쉽게 말하면 5급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들인데, 심지어는 거기까지도 시험을 볼 정도로, 그러니까 준비를 했을 정도로 2020년에 트라우마가 컸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많이 할애했는데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할애했는데 그렇게 할 정도까지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를 좀 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건대 바로 올해 문제를 예상하는데 요 정도 난이도와 요 정도 일단 난이도의 거의 사이 정도가 아닐까. 물론 예상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쪽집게처럼 맞췄다가 아니라 대충 올해 시험으로 그러니까 내년 시험을 유추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요 정도 난이도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은 낮았고 중간 단계가 올해 시험이라면 내년 시험은 장담을 못하는데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니 지그재그면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해 문제 가지고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죠? 아마도 예상했던 난이도의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 국제법은 변별력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쉬운 전략 과목이 아니라 나름대로 준비를 까다롭게 해야 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과목답게 난이도는 계속 유지하거나 보합이거나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0년을 늘 기준으로 한다면 그 해 문제 정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죠? 방향성이면 방향성이고요. 올해 문제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수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제법을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교재,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당한 그 교재는 물론 교재를 위주로 하겠지만 제가 프린트물을 여러분들과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교재 중심으로 쭉 수업하다가 그때 케이스에 따라서는 프린트물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프린트물이 대체가 되겠죠. 그걸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관리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인더 같은 별도의 파일링할 수 있는 별도의 일단 바인더 한번 이건 카메라가 안 돌아가니까 보여줄 수가 없네. 그죠? 일반 바인더 어떤 거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죠? 그러면 프린트를 그때 과목마다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국제정치학은 부가적인 프린트물이 꽤 많이 나가니까 메인 교재가 있어도 불구하고 프린트물, 특히 이슈 수업할 때는 사실 프린트물의 산더미야. 그죠? 그래서 제 수업을 평가한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의 내용을 쭉 보면은 저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 수업을 했을 때 그때는 즉각적으로 모니터링이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들 중에서는 자료가 효율적인 자료가 꽤 많이 나온다는 평가를 받아요. 즉 평가의 주된 그 원인이 바로 자료의 방대함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학원 입장에서 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린트물을 제대로 관리하시면 거기서 도움받았다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주문하는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욕이 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1차 만에 통과하시면 돼. 그러면 정말 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합이 맞아가지고 아마 남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합격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이후의 문제지만 일단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죠? 처음에 말씀드렸다? 국제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리는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인 커리는 제가 조만간 이번 주 안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고요. 그럼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난이도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저와 같이 하나하나 설명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기본 이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좀 넉넉한 편은 맞아요. 그죠? 빠듯하다면 빠듯하지만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자체는 그렇게 일단 협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파트별로 일단 각각 시각이 제각각이 있지만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 이걸 여러분과 쭉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뭘 나눠드리냐면 OX에 대한 일단 퀴즈문을 나눠드릴 거야. 그죠? 그리고 오늘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단답형 기초의 객관식 문제를
이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죠? 이게 지그재그로 맞물리는 거죠. 기본 유형 저와 같이 신나게 수업하신 다음에 이게 바로 1회차 수업이라고 얘기하면 2회차는 기본 이론을 자 복습할 수 있는 걸 저와 같이 쭉 리뷰하면서 객관식 문제를 풀 거예요. OX도 같이 풀 거예요. 자 수업하기 전에 요거 먼저 쭉 그죠? 그리고 그 2회차 기본 이론을 수업 자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죠?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OX와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나눠드리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되시죠? 3회차. 그럼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OX를 많이 강화해가지고요. 선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운 선지를 응용한 OX 문제를 좀 많이 푸시면 기본 이론의 접근도는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볼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나? 이제 방법. 국제법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건 체득하셔야 돼. 제가 어떤 방법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칙으로 제 일단 사이드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죠? 강요나 아니면 권고조차도 안 해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야. 여러분들이 각각의 자, 수업 방식은 스스로 개발하셔야 되니까. 제가 보기엔 국제법은 법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죠? 법문. 법조문 자체가 꽤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응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2020년부터의 경향인데 아예 조문 자체를 선지 하나로 만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만들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출제자는 아주 쉽게. 법조문 딱 따와가지고 국제법은 여러분들 이런 과목입니다. 국제법의 개요토 말씀드리면 이런 분과는 세상에 없어. 국제법이란 분과는 세상에 없고요. 우리가 편의적으로 붙이는 용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제법은 다양한 각계법으로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각계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령 조약법 협약도 있고요. 전쟁법이란 인도법도 있고요.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면 환경법도 있고요. 분과라고 얘기하던 각 분과로 돼 있어. 이걸 통합적으로 묶어서 그냥 편의적으로 국제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국제법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국제법의 실체는 사실 굉장히 모호한 게 사실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법 중에서 조약법이고 전쟁법이고 환경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와 얘의 연결성 거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유관한 관계가 아니니까 가령 앞에 있는 가령 어떤 법을 내가 놓쳤어. 제대로 공부 못했어. 다음 법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국제법의 공통점이나 앞에 나왔던 판례가 또 한 번 소개되기도 하지만 그건 편의적인 강의, 자 일단 편의를 위한 것뿐이지 두 개의 법칙이 꼭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연결된 법도 있지. 대표적으로 난민법과 인도법은 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격이 좀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되더라도 근데 떨어져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법 체계는 각각 분리돼 있어요. 그럼 이런 체계에서 우리는 이거 이번에 꼭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잡으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매번 뭐 조약법 협약은 올해 3개 문제가 나왔으니까 2개, 3개가 25개 배치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야. 그러면 조약법을 잡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2-3개 문제를 잡혔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잡고 나서 그러니까 축적적 개념으로 보시면 돼. 나 공부했는데 이 정도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의 기출문제 풀었더니 이 파트에 있는 문제는 꽤 거의 많이 맞췄어. 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 분과를 쓰러뜨린 거야. 그럼 마치 자 일단 볼링핀에서 한 핀을 쓰러뜨리면 나머지 핀이 별로 안 남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마치 저축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내가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권면제법은 좀 약해. 워낙 법경이 잘 바뀌는 법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 파트만 나중에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집중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 부족하다고 국제법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한 게 아니라 그쪽 법 파트가 조금 취약한 것뿐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주기적으로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쪽이 좀 취약하다는 얘기는 약 2문제거리, 예를 들면 2문제거리가 좀 취약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이 공부하는 게 왜 유리하냐면 물론 이러면 안 되겠죠. 가령 29개의 법 파트가 있는데 다 골고루 약해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제법은 내가 취약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별해가지고 취약한 부분을 조금 더 나중에 어떻게 공부하냐면
클리닉처럼 공부하시면 돼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클리닉 아니겠습니까? 그쪽은 조금 더 일단 뭐 다른 교재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정인섭 선생 교재의 원문을 한번 좀 봐도 좋고 부족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채우는 거야. 모든 걸 국제법을 가령 자 일단 5급 시험 준비 대비 김대순 선생 교재거나 정인섭 선생 교재를 참고해 다 봐야지. 그건 불가능하고요. 회독수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회독수가 과연 나올까 싶어요. 그죠? 아마도 한 번은 참고로 볼 수는 있어도 참고가 내 머릿속으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뇌작용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자 8개월부터 10개월의 시간은 그런 작용이 나오기가 좀 힘든 짧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단권화한다는 얘기는 압축해서 그것만 제대로 끝까지 보겠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런 두꺼운 교재를 단권화시키는 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왜 제가 봐요. 자 일단 고시계나 이런 거 쭉 보면은 야 정인섭 선생 교재 봐야 된다 야 그러면 밑에서 막 호응을 해. 좋아 좋아 이거 당연히 봐야지 뭐 이쪽 파트는 뭐 어쩌고저쩌고 절대로 부하내동하지 마실 것. 그죠? 그런 걸로 효율적인 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엔 여기 좀 부족해요. 이게 좀 약해요 하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처방이나 뭐 등등을 제 나름대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취약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내가 자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별되니까 국제법의 원리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 그죠? 이게 일단 처음이고요. 공부 방법은 일단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신다? 자, 회독수를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거야 뭐 사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자 노련한 많은 일단 자 고시의 고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회독수는 국제법은 적어도 7회독부터 10회독의 완성. 교재 자체가 쭉 나오는데 이 정도의 회독수를 보인다면 이제 승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7회독과 10회독의 그 의미는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봐서 1회독 물론 이런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챕터 1부터 챕터 29까지 있으면 스트레이트로 보는 걸 1회독으로 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자 일단 한 주 열심히 해서 2회독까지 진도 끝났어. 다 봤어. 그리고 자 일단 3회독 4회독 나갈 때 일단 방치하다가 나중에 또 봤어. 틈틈이 막 보는 거야. 물론 이렇게도 회독수는 되지만 효과 없는 회독수야. 한번 보려면 끝나는 순간부터 계산하는 거야. 진도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최소한 1회독부터 자 10회독까지 여러분들 교재 두께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학원에서는 이걸 몇 강으로 까냐면 제가 좀 수업 강독수가 많은 편이에요. 기본 이론 1, 2로 자 동영상에 올라갈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좀 투덜거리는 분들도 그냥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동의하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1회독부터 29의 챕터까지 있다면 한 번으로 쭉 끝내는 시간이 물론 시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3주를 목표로 한다면 한번 처음 초보생들, 초시생들은 가능해요. 그러면 자 일단 쉽게 말하면 3주 정도, 21일 정도를 딱 압축해가 쫙 끝내는 거야. 이게 1회독이야. 그러니까 딴 거 하는 것도 좋은데 국제법 파트가 하루에 할애되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해가지고 그 안에 그러니까 이걸 뭐 2번 한 다음에 좀 쉬고 그 다음에 뭐 2번 한 다음에 좀 쉬고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하면 2달에 걸쳐 한 1회독 했어요. 그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럼 1회독 하는 시간은 최소한의 3주 안으로 끊으면 제일 좋죠. 좀 부담스러워도. 이제 2회독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1회독이야. 2회독은 얼마나 시간이 좀 더 압축될 거야? 뭐 많이 일단 압축은 안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뭐 18일 뭐 이 정도로 한번 1회독, 2회독이야. 이렇게 자꾸 압축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 먹으면 시간이 가령 처음 챕터 1부터 29까지 있다고 치면 한번 다 끝내는 시간이 한 3, 4일 걸리면 끝났어요. 그러면 10회독째 했구나 라고 느낌이 딱 오는 거야. 그죠? 이 정도로 하시면은 나중에 마음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에 임박하잖아요. 명절 때잖아. 주말이거나 아니면 뭐 보너스 날이라고 해서 별도로 부여된 특정한 날이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 마음 먹으면 다 보는 거야. 쫙! 그죠? 자, 오늘 다른 거 안 하고 7, 8시간 동안 국제법만 보겠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얘기한 다음에 챕터 1부터 쭉 보는데 이게 왜 이런 효과가 나오는지 아시겠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이유는 고시가 보통 그렇게 공부해요. 메인 텍스트를 공부할 때 이 많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회독이 그러니까 반복적인 1회독이 일단 누적 회독수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 딱 끝날 때는 모르는 게 이렇게 나와. 다 봤는데 모르는 걸 계산해 보니까 전체의 10%도 15%가 모르는 거야. 그래도 우수한 거지 이 정도면.
근데 이걸 꼼꼼히 다 따지지 말고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잘 이해하는 건 정독했는데 잘 그래도 이해가 안 돼?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외 독재, 자 물론 보는데 시시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알 거 아니야. 부가적인 배경 설명이거나 핵심적인 내용 아니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그러니까 메인 텍스트가 두껍긴 하지만 모든 게 다 일단 꼭 필요한 설명은 아니거든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할애된 파트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면 이외독은 이렇게 일단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하령 15면 거의 10%로 줄은 거야. 이게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5%가 해결이 된 거야. 즉 보면서 좀 찾아보고 공부를 정독을 하니까 해결된 거야. 그 나머지는 쉽게 일단 건너갈 수 있는 부분이야.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 그러니까 공부 스타일 부분이겠죠. 나는 모르는 거 하나라도 발견되면은 넘어가지 못하겠어. 이런 분들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괜찮아. 뭐 다음에 해결할 수 있겠지. 약간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 일단 피드백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저는 후자를 일단 추천합니다. 공부의 독서는 그렇게 해야지 높아져요. 그죠? 그래서 조금 모르는 거 발견돼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다음에 해결하지 여유롭게. 다만 체크는 확실히 하셔야 돼. 한번 일회 독재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체크한 다음에 이건 묶어 놓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해결할 때 좀 자료 찾고 하면서 해결이 막 노력해가지고 되면은 통과. 안 되면 또 보류. 이래서 자꾸 쌓여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한 5회독, 6회독 때는 모르는 건 없고요. 머릿속에 암기만 안 돼 있을 뿐이야. 체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5회독부터 암기수를 암기의 위주로 공부하셔야지.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령 7회독 넘어서부터는 고수가 돼요. 10회독째 일단 올라가면은 그래도 모르는 게 튀어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그렇게 공포스러운 과목은 더 이상 아니에요. 다만 내용을 이해할 때 내가 혹시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지 점검할 정도의 여유까지 부를 수 있다는 얘기지. 까지 이해되십니까? 가령 국제법은 그렇게. 그러면 자 좋은 교재는 뭔가요? 그런 건 별로 없고요. 나름대로 다 제 교재의 특징은 이제 약 팔아야지. 제 교재의 특징은 김대순 선생 교재를 참고로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단 5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 두 개를 자, 메인 교재로 삼는데 빨리 보려면 정인섭 선생 교재 그리고 좀 일단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교재를 보려면 김대수 선생 교재 두 가지를 참고를 합니다. 보통 3권 정도의 텍스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돌리면은 고시 준비는 거의 끝나는데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교재가 그 두 개의 교재예요. 그 중에 저는 김대수 선생 교재를 참고로 메인 텍스트로 해서 편집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김대수 선생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외형직 출간직 분들의 시험 대비는 다 되지 않을까라고 보죠. 그죠? 문제는 올해 발표될 공고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지금 외형직 움직임이 그렇게 막 활발한 편은 아니에요. 어느 학원이나. 그죠? 여러분들은 상당히 일단 뭐 귀여운 그죠? 수강생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수강생 숫자로만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숨어 있는 자 일단 변수가 있느냐? 공고 날 때 1월 공고 날 때가 좀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간 보고 있어. 지금 다른 제가 있는 학원 좀 이 인원보다 좀 많지만 거기에서 지금 대기 중인 분들은 국제법만 들어오고 있어. 국제정치학은 자기가 좀 이따 들어올 거라고 양해를 구해요. 뭘 의미하는 거죠? 때로는 출간직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령 2022년 출간직은 최악의 케이스죠. 왜냐하면 2명을 뽑았어요. 그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야.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가르쳤던 합격자가 됐어요. 물론 저는 국제법만 가르쳤기 때문에 저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친구의 엄청난 노력이겠죠. 그죠? 그 2명의 TO를 뚫은 거야. 그죠?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올해의 변수는 자 일단 공고 난 이후에 조금 더 무림의 고수들이 다시 시험을 볼지 아니면 아예 TO 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난 안 두겠다 싶어가지고 지리멸렬할지 이거는 그 이후에 결정할 문제겠죠. 그때까지는 일단 우리가 기본 이론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아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물밑 정동 그죠? 그래서 아주 속에서 움직임이 있을지 몰라도 표면적으로 수업을 듣겠다 시작하겠다 이런 분들은 어느 학원이나 많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절대 숫자가 아니니까 절대로 현혹당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외형직은 올해 발표한 숫자와 그렇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자, 새로운 정권 들어온 이후에 공무원 줄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죠? 이거야 뭐 부가적인 제 뇌피셜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다른 데서는 티오가 날 수가 없어요. 산업 구조가 다른 데서 이 캐파를 차지할 수 있는 파트가 없다고. 공무원밖에 없다고. 그죠?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경찰, 소방주로 계속 늘려왔지만 일반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난리가 나요. 그죠? 지금 합격한 친구들이 제가 있는 학원이 또 종로에 있기 때문에 종로에는 그 가까운데 거기서 합격한 친구들이 외교 청사가 바로 한 10분 거리야. 바로 올 수 있거든. 그냥 그 친구들이 뭐가 이렇게 저같이 정이 들었는지 그냥 뻑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뭐 그냥 2주일에 3주일에 한 번씩 놀러 와요. 그죠? 뭐 이렇게 커피 하나 뽑아 들고 한 쉬는 시간 제 30분을 송두리째 뺏는 거야. 그냥 수다 떨면서. 그죠? 그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여유롭게 다녀요. 근데 현장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데 지금 일선에 나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해요. 예산도 좀 줄었고요. 그리고 숫자가 보강이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보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도 원활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 일단 합격한 지 불과 연수 끝나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넘어가고 있을 때거든. 이제 보직을 받아가지고 여기 떨어져서 공부하고 아니 자 일단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곧 내년부터 자 외근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1, 2, 3지역으로 각각 배치받아가지고 갈 텐데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가는 게 그냥 과연 현명할지. 현장에서 일단 본사에서 아니 자기 본 청사에서 그냥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대.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배치되는 건 3지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3지역은 아프리카, 중동 이런 권역이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중동 권역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 그죠? 워낙 근데 뭐 개의치 않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걸 고민하는 거. 제가 콩고를 가는 게 나을까요? 수단을 가는 게 다 분쟁 지역인데. 그래서 뭐 그거야. 근데 본인들이 어느 그 영상 안에서는 티오가 일단 그 주방이 빠져가지고 그 노무 직원 중에 한 명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한대요. 그죠? 그래서 아니 요리라는 게 뭐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대회 접견에서 요리가 필요할 때 그걸 자기가 들어가서 한대. 그지? 얘가 지금 티오가 또 그렇고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좀 쩔쩔매고 있는 과정인가 봐. 그죠? 자, 세계 국력 순위 우리나라가 10위권이고 GDP가 거의 12위권 되는 나라가 외교 예산 자체에서 이렇게 곤혹을 치르는 게 좀 의아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론은 이거야. 올해 외형직이 많이 줄까요? 라고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줄기에는 지금 너무 빡빡하게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출가한직은 반드시 늘 테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즉 위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중국이 이제 같이 동참하여요. 그죠? 겨울부터 얘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해외여행도 자유화된다면 이제부터 폭발적일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묶어놨잖아. 출간직 2명이 뭐야. 그죠? 그러니까 9급의 출간직도 못지않게 일단 인원을 줄여가지고 시장 자체가 일단 거의 죽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늘어나면은 아마 올해가 분기점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꽤 출간직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그 친구가 그걸 보는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에서 출간직이 좀 늘어날 테니까 외형직이 이 친구가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야. 작년에 시험 봤는데 아예 1차 피스에서 결과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실력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올해 준비하면 전공 시험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친구인데 문제는 전공이 무서워가 아니라 피스의 평균 점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죠. 출간력이 조금 낮으니까 뭐 등등이야. 그러니까 외형직은 제가 봐도 지나치게 높은 편이야. 그죠? 이유는 뭡니까? 5급 보던 친구들이 요해 문제가 연도가 작년 문제가 좀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시기가 얘네들은 2월 말 3월 초에 시험 보잖아요. 피스 시험을. 근데 내년에 이제 3월에 시험이야. 근데 중간에 한 뭐 5월 6월쯤 되면 자기 실력을 한번 평가하고 싶잖아. 그죠? 그 시험이 딱 보니까 야 이게 딱 7월에 시험 하나가 있네. 보니까 7급 시험이야. 근데 난이도가 꽤 높았어.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 친구들이 외형직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피셋이라는 도구 과목에서 한번 예행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제가 있는 곳은 5급도 하고 7급도 하는 제가 5급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말릴 수도 없어요. 너무 단호한 거야. 그거 피스 한번 보겠다고, 그죠? 그럼 저는 또 한쪽이, 그러니까 나박신과 우산장수 심정이야. 이 친구들이 자꾸 내려오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외형제 친구들이 피해를 볼 테고, 그것도 막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 그죠? 결과적으로는 거의, 그때 우리 그 학원에 거의 40명이 넘는데 거의 30명이 시험을 본 거야. 물론 다 합격할 리는 없겠지. 그 중에도 뭐 일부 공부를 또 등한시했던 분들은 안 됐겠지만 꽤 많은 수가 합격을 한 거야. 그 친구들이 외형제 시험을 보느냐? 쉽지 않잖아요. 객관식 시험으로 다시 사고 전환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지. 미루는 거지. 안 보는 거지. 시험만 본 거지 그냥. 그죠? 결과적으로 이런 우가 있으니까 숫자가 오래도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변수가 늘 존재해. 그러니까 외형직이 P셋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친구들이, 때로는 5급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내려올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봐요. 고로 어떻게 준비하신다? 5급 준비한 친구들 능가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그 친구들은 그냥 눌러버리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그 서술형 답안을 따로 3년 동안 준비하실 일은 없잖아. 그냥 시험 삼아 여러분들도 얘네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 5급 시험에 한번 도전해가지고 한번 시험에 경쟁률을 좀 달리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높은 이유는 바로 5급 시험의 변수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죠? 그런 게 근데 올해 쉽게 나왔잖아. 결국 그 친구들이 대거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외형직의 경쟁률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 내년에 또 볼 거야? 라고 했더니 더 이상 안 보겠대. 별로 도움이 안 된대. 결론적으로 이번에 피스테 시험은 그 친구들한테 많이 그냥 안 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나중에 문제만 구해서 풀어도 되겠다. 굳이 시험장에서 분위기 익히면서까지 볼 필요는 없다. 그죠? 만약에 작년같이 난이도가 높이 나왔다면 또 다르겠지. 한번 또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니까 나름대로 그 친구들의 변수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거에 뭐 제가 그죠? 뭐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다시 또 그 친구를 또 그 막상 시험장 가면 또 나올 수도 있겠지. 이게 제가 OT 아니면 OT인데, 그러면 반복적인, 일단 회독수 높이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에 매진하지 마실 거.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고 다음에 해결해도 돼. 그러니까 속도 싸움이야. 이거는 아카데믹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 나오면은 내가 뭐 불철주야 이걸 연구해가지고 깨닫는다. 그러면 시험이 1년 후의 시험이 아니라 2년 후의 시험이 돼버려. 요령껏.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5개 중에서 23개 맞추는 훈련 하시면 돼. 2개는 까치밥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 신의 영역 있죠? 그건 신의 영역도 아니고 문제 영역 이외의 걸 낼 수도 있어요. 국제정책은 이번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까지 나왔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맞춰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맞추면 좋지. 근데 이건 뭐냐면 무슨 싸움이냐면 효율성적 싸움이야. 내가 이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과연 더 확실히 다른 거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더 거둔다면 후자를 선택하셔야지. 이거 나올 가능성도 없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시간 낭비하실 수 없죠. 그렇죠?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2문제 정도 일단 우리가 예상한다면, 그 문제를 제외한다면 국제법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면 다 잡으셔야 돼. 그럼 23개. 물론 경쟁률은 합격 커트라인 거보다 조금 더 낮지만 그래도 2문제 틀린다는 각오로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국제정치학도 마찬가지고요. 국제법도 그래요. 그죠? 이게 제가 드리는 설명이에요. 질문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기본 이론, 기본 이론 끝날 때까지 회독수 높인 게 좀 힘들죠. 복습 개념이겠지, 그죠? 그래서 끝나는 시간부터 계산을 하는 게 회독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독수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절반으로 끊는 다음에 그 앞에 걸 일단 계속 돌려보는 것도 회독수지. 가령 국가 책임이 딱 정중간인데 그쪽 부분의 내용을 계속 그 안에서 소화하시는 게 회독수를 뒤에, 그러면 가령 국가 책임이 한 15챕터야. 그리고 나머지 일단 29까지 갈 때 15까지 끝난 다음에 계속 남는 시간에 회독수를 그 안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그것도 회독수를 빨리 높이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렇게. 근데 대신 심화 과정은 여기서 기본 회독수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판례와 조문은 실력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지 그걸 회독수에 포함되지. 그건 별도로 공부 따로 하셔야 돼. 그지? 근데 어권이 매년 조금 경향이 달라요. 동양어권이 작년에 어려웠고 올해는 또 서양어권이 어려웠으니까 전반적으로 모르겠어. 그죠? 아이 농담이야. 그리고 뭐 이거야 혹시 올해로 준비를 내년에 끝 더 안 하실 예정이죠? 출발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런 친구가 있어. 저분같이 도전 한번 했는데 그 전에 뭐 국어 영어 다 볼 때 도전했는데 안 됐어. 근데 그때 거의 하반기 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준비를 했으니까 그 시험 준비 합격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친구가 다음 시험에 그게 없어진 바로 작년 시험이지 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가 되게 모범적인 케이스야. 워낙 뭐 신문사도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굴지에 4대 신문사 다니고 기자 생활하다가 딱 때려치우고 자 준비를 한 거야. 근데 그 시험에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그때 있던 마지막 시험 제도를 그냥 적응하려고 시험 봤는데 역시 참혹한 결과가 나왔죠. 특히 그때 2020년 문제야. 국제법 진짜 어려울 때. 그죠? 얘가 국제법 보고 본인이 충격 먹은 거야. 매번 여기 앞에서 막 수업은 열심히 참여하는데 막 졸고 그랬거든요. 우리 학원 말고. 그래가지고 막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막 다양하게 내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야. 근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바뀐 거야. 1년을 정말 효율적으로 보냈죠. 1년, 그 1차 피셋은 평균이 80점이 넘었어. 완전히 허들을 뛰어넘고도 남은 거지. 그죠? 그리고 2차 시험도 거의 93, 뭐, 아니, 평균 93인가? 94인가? 뭐 아주 탁월하게 넘은 거야.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가끔 놀러 오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죠? 결혼도 이미 했어. 나이 꽉 차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 친구가 슬쩍 넘으면서 제가 지금 5급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근데 아니지. 지금 이미 회사에 적응을 한 거야. 그렇게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시험 준비했는데 딱 이 친구는 11개월 걸렸어요. 정말 효율적으로 준비한 거지. 그죠? 근데 그때 그 학원에 합격자가 4명 나왔는데 피셋 관리야. 1차의 피셋을 다 제각기 나름대로 노하고 있는 거야. 2차 시험이야 뭐 저같이 하면서 문제점을 스스로가 제가 발견하고 뭐 이렇게 서로 피드백 될 수 있는 작업인데 피셋만큼은 제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4명이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가지고 있는 거야. 피셋에. 그죠? 처음 하던 2년째 하던 뭐 어떤 건 간에. 그러니까 빨리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셔야 돼. 그거는 뭐 사실 전공을 제가 여러분들과 7월 이후에 정말 기분 좋게 뭐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자리가 하나 없어지고 비어질지 할 수 없잖아요. 그걸 통과해 저와 같이 수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지. 피셋부터 먼저 빨리 자기 루트를 개발하셔야 돼. 이미 깨달으셨잖아. 자, 여러분들 뭘 보시냐면 국제법 기본 이론 목차 정리 있잖아요. 요거 한번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커리큘럼 소개와 더불어서 똑같은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제가 순서에 따라 때로는 바꿀 수도 때로는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감안하시면 자, 오늘은 국제법 기원을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그죠? 일단 수업 시작하면 회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회차로 끝낼 예정이고요. 다음 자, 우리가 또 하나의 회차가 수요일에 있겠죠? 국제법의 연원과 효력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물론 때로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0.5차는 뭐예요? 하면 강행 규범은 위나 아래나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묻어가지고 같이 하면 끝.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순서대로 가는데 자 출제 경향에서 중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아시겠지만 자 낮은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위치에 매번 나오는 건 아니래도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등장하는 게 국제법 주체예요.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가 사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주 나오는 파트인데 굳이 제가 달아놓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자 우호 관계의 선언이라고 하는 7개의 원칙을 쭉 나열하는 파트인데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난이도를 먼저 나중에 짚어드릴게. 쉽게 말하면 다시 위로 올라간다면 국제법의 기원은 난이도가
중간 이상 돼요. 출제 경향은 딱 한 번 나왔던 문제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좀 힘겹게 요 코스를 밟아야 됩니다. 난이도는 높아요. 국제법의 연원과 효력인데 연원이라고 하면 국제법이 태어난 형태를 얘기합니다.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국제관습법 위주로 문제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국제관습법은 자 적어도 중간급 정도의 출제 경향은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처럼 아무것도 안 나온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비중은 높은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매년 나오는 파트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강행 규범 자 정말 짤막한 페이지만 자 들어가 있는데 국제법의 연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따로 분리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프린트에 약 4-5쪽에 일단 가까운 짧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난이도 높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하게 국제법, 국내법의 1원론, 2원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필두로 해서 미국, 영국 등등의 영미법 국가들과 대륙 국가인 프랑스, 독일 등등의 나라들의 자 조약과 관습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변형하는지의 논리니까 난이도 매우 높습니다. 다양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아무것도 출제 경향이 없다가 아니라 제법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죠? 국가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 같은 MNC나 또 하나 자 말 그대로 국제기구 같은 성격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파트인데 특히 국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파트입니다.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잘 구별만 하면은 그냥 재밌게 수업할 수 있는 파트예요. 그죠? 난이도는 매우 높지 않고요. 그리고 자 기본 원칙은 늘 자 베이스야. 뒤에 나오는 여러 이론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구조이기 때문에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여기서 잘 출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국가와 정보 승인도 간헐적으로 나오는 파트인데 국가 승인, 창설적 효과와 선언적 효과설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 이론 설명 들어가고 에스트라다 독트린부터 다양한 원칙들을 공부하는 파트인데 내용은 조금 방만하더라도 이해가 어렵거나 까다로운 파트는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2-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죠? 자 그리고 아주 높은 게 바로 조약법이고요. 국제법의 연원에 들어가지만 따로 분리해서 시험 난이도는 자, 매우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올해 무려 3개 문항이 나왔어. 이 조약법 파트만 그러면 25개의 세계면 절대적 비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통 출제되는 건 2개 문항이야. 이해되시죠? 여태까지 20개에도 2개, 25개도 2개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3개 하나 더 올라갔어요. 그죠? 이게 앞으로 고정적인 숫자일지는 모르겠지만 2개 이상은 출제되는 파트예요. 1969년에 VCLT를 계기로 쭉 나온 법체계인데 1년에 조약의 모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의 베이스고 기본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과 2회에 걸쳐 수업을 할 거예요. 오늘 같은 수업이면 이런 시간 정도 하려면은 약 이틀이면 끝날 수 있는 한 주 정도 분량을 차지하는 게 요 법 파트입니다. 자 국가 관할권인데 의외로 재밌어요. 속지, 속인, 보호주의 등등으로 기본적인 5개의 원칙을 사례별로 쭉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난이도는 매년 꼬박꼬박 나오는 파트고요. 그리고 그렇게 높지 않고요. 하나면 충분해. 국가 면제는 반드시 나오는 파트예요. 그죠? 반드시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빠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록 국가 면제는 자 여기 나오는 약 1회차에 불과할 정도의 양이지만 내용은 꽤 어렵고 방대합니다. 국가 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표현으로 주권 면제라고도 얘기해요. 그죠? 다른 나라 재판소에서 재판받지 않겠다의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국가 면제입니다. 국가행위로는 0.5회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면제 하위, 즉 미국의 국내법을 다루는 법 파트입니다. 같이 붙여서 수업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난이도도 중간 그리고 출제 경향도 제법 나오는 파트예요. 그죠? 단독형 문항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중요한 게 외교 면제 속에는 영사 면제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자 일단 외교 현장에 투입되실 때 여기에 관련된 면제와 특권 조항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외교 면제 특권 이외에 영사 특권 면제까지 꽤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높은 거보다는 문제는 뭐냐면 외교 면제 특권은 역시 2회차로 나눠 수업할 정도로 물량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공부하려면 기본적인 사례들, 판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는 제법 높습니다. 자, 국가 책임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란 얘기는 25개, 20개 어떻게 늘려도 두 문제 파트예요. 외교 보호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법 난이도는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출제 경향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한 번도 빠짐이 없고요. 한 문항이나 두 개의 문항으로 보통 나눠서 할애가 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적으면 하나, 많으면 두 개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요거 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교보호를 따로 끄집어낸다면 2회에 걸쳐 수업할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국적에 관련된 건 0.5회 차례도 상관없어요. 다만 국적은 조금 더 분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의 보호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국적과 외국인 보호 이렇게 따진다면 약 1회차 정도는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국제인권법은 꼬박꼬박 난민법과 인권법이 동시에 나오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난민법 나오면 인권법 빠지고요. 인권법 나오면 난민법 빠지는 구조야. 그죠? 두 개의 법 파트를 그냥 묶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인데 좀 귀찮아요. 즉 공부할 게 조금 많아져가지고 인권법은 요새는 안 배운 법 파트에도 서슴없이 나오는 법 분류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같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법 분류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영토의 취득이 좀 복잡한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량, 하량이나 선점이나 이런 영토가 어떻게 취득되느냐의 원인을 쪼개가지고 공부할 거야. 그죠? 탈베크 원칙부터 시작한 다양한 법의 원칙들도 같이 더불어서 공부할 법 파트니까 이쪽 부분 난이도는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에요. 난이도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일단 국가 승계인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조약에 대한 승계, 또 하나는 국가 재산 부채 아니면 문서에 대한 승계. 78년 협약과 83년 협약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로 공부하실 겁니다. 시험은 1회차로 충분하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죠?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정도로 이렇게 딱 그림의 구도가 완성되는 법 파트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같이 구조 연습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될 파트입니다. 자, 해양법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매번 두 개의 문제 나왔고요. 2023년도 두 개의 문제 나왔어요. 3개까지 나왔던 VCLT에 비해선 비록 하나는 떨어지지만 25개의 두 개는 여전히 비중이 높은 파트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법 조문에서 320개 조문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유일해. 엄청 방대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문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조문을 끝까지 다 못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난이도는 아주 어려우면 진짜 어렵고요. 쉬우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데 두 문제 나오면은 중간 난이도 하나, 까다로운 난이도 하나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배치하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리고 영공법과 우주법은 법의 객체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영토의 취득부터 국가승계, 해양법, 영공법, 우주법, 환경법은 객체 대상이 되는 법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해양법과 항공법은 항공법과 우주법은 거의 영공법 나오면 우주법 안 나오고 이해되시죠? 서로 간에 교차해서 한 문제거리로 두 파트의 문제가 고스란히 나왔던 해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죠? 우주법 문제 나왔는데 굳이 항공법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경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자, 어디가 좀 어렵겠습니까? 우주법과 영공법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영공법은 즉 항공공법이라는 게 주로 나와요. 도쿄 협약부터 헤이그 협약, 그다음 몬트리올 협약, 베이징 협약 같은 말 그대로 하이제킹 같은 항공사 범죄 일어나는 것만 주로 다루는, 이해되시죠? 그쪽에서 문제 포커스가 정해지고요. 반면에 우주법은 우주 피해 관련된 손해배상법이 주로 나와. 국가 책임법, 그러니까 우주 책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법 파트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법 파트예요. 그죠? 거기서 나오면 반드시 잡으셔야 돼. 요새 다크호스가 바로 환경법입니다. 자, 환경 기본 원칙 워낙 중요하고요. COP부터 교토의정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거지. 자, 72년의 스톡홀름 선언.
자, 92년에 몬트리올이 아니라 자, 브라질의 리우 선언이 나왔던 브라질 선언. 그 이후에 다양한 자, 일단 환경법의 원칙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죠?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볼륨이 넓어지는 법 파트가 환경법이에요. 그죠? 난이도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특히 환경법의 기본 원칙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쁘지 않다 할 정도의 센 문제들이 나와요. 자, 환경법은 쉽게 말하면 우주법과 연공법과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오면 자, 말 그대로 위에 일단 법들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국제연합도 반드시 나오는 법 같은데 이게 왜 체크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라고 하셔도 좋아요. 국제연합은 꼭 매년 나오는,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UN 문제입니다. UN에는 6개의 주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능과 역할, 또 권한에 관련된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시려면 UN 헌장을 저와 같이 먼저 쭉 헌장문을 111조를 자, 어느 정도 암기하신 다음에 문제 풀면은 유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옆에다가 ICJ라고 적어 놓으실까? 국제사법재판소의 약자입니다. ICJ.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온다고. 그죠? 자, 일단 ICJ 재판소 규정에 따라서 누가 관할권을 갖는 거니? 또 국가는 여기서 어떤 자, 대접을 받니?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조정이나 중개나 중재재판이나 아니면 뭐 교섭이나 다양한 의미들이 나오는데 쭉 공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유엔 헌장의 33조 내용에 이게 담겨 있는 거야. 자, 국제적으로 무력 충돌하지 마라. 너희들은 최소한의 이런 자, 일단 평화적 해결을 시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처음부터 쭉 달려 있어요. 이걸 해석한 챕터가 바로 이 평화적 해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2회차에 할애될 수밖에 없고요. 국가의 무력 사용에 관련된 거야. 즉 자위권에 관련된, 즉 유엔 헌장의 51조가 자위권이거든요. 이런 등등에 관련된 내용이 국가의 무력 사용입니다. 그리고 전쟁법,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국제인도법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했죠? 인도법 이퀄 전쟁법이야. 전쟁법이 따로 있나요? 헤이그 협약도 전쟁법이고요. 제네바 4개 협약도 일단 여기 전쟁법이야. 즉 인도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아까는 ICJ라고 말씀드린 건 국가를 제소 상대로 봤을 때 나오는 표현이야. 그러면 개인도 제소할 수 있나요? 있어요. 이게 바로 ICC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약자입니다. 즉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ICC다. 그죠? 자주 나와요. 그죠? 자, 그리고 이웃법 안 할 겁니다. 지역법인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국제경제법인데 여러분들, 자, 최상고라고 얘기하는 건 자, 출제도 매번 나오는데 올해는 자, 3개 나왔어. 즉 VCLT 3개, 그 다음에 경제법 파트 3개야. 엄청나죠? 2개의 법 파트에서 6개 문제다. 꽤 비중이 높다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근데 이거 이웃법은 안 하지만 ICC까지 하고 끝나는데 경제법은 약 6회 이상 할애해야 돼. 그죠? 어렵다는 얘기야.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제법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WTO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세계 무역기구에 관련된 규정을 국제경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6회 이상을 아마 소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방대한 양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니까 나중에 자, 일단 우리 커리큘럼에 이렇게 소개되는 그 목차와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 순서는 제가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거는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렇게 보통 정리하고 회차가 필요하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쉬었다 가십시다.